뜸은 누구나 떠도 되는 건가요? 그쵸. 거기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뜸은 권하는 사람도 많고, 보면 굳이 안 물으면, 여기서도 제가 집에서 뜸 뜨세요 하고 안 물으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막상 침 놓으려고 이렇게 몸 이렇게 노출을 하다 보면 그냥 한 번이 아니고 상시로 여기에 항상 뭐 하루에 한두 개 뭐 뜨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진짜 조사 좀 해보고 싶을 만큼.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한의원에서의 처방이 아니고, 이게 구전구전으로 민간으로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손해볼 거 없다라는 식으로 뜸 뜨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우리는 침 놓느라고 이렇게 환부라기보다 혈자리를 이렇게 보다가 발견할 때가 많은데, 생각보다 뜸 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에 좀 놀랐고, 그 다음에 또 겁없음에 또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좀 뜸 종교 같다 그럴까? 이상하게 손해볼 거 없다라는 게 너무 확고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뜸을 이렇게 뜨면 뜨거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화상을 당연한 것처럼 화상 입어야 효과 있다. 이거는 제가 조사해봐야 된다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그 뜸이 의외로 효과적이라기보다 의외로 부작용과 피해가 크더라라는. 근데 뜸이 진짜 위험한 거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뜸은 참 좋은 거고, 자리나 이 아까 침에도 이렇게 놓는 간격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처럼, 횟수, 유지, 시간, 간격 이런 걸 정확하게 처방을 받으면 집에서 꾸준히 해도 참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엉터리를 처방받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터가 이제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죠. 첫째, 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뜸이 있고 하나는 사뜸이 있어. 이게 뭔 뜻이냐면, 기운을 보강하기 위한 뜸이 있고 기운을 배출하기 위한 뜸이 있어요. 기를 배출한다 그러면 무조건 나쁜지 아는데, 나쁜 기운은 배출을 해야죠. 좋은 기운은 보강을 해야 되고. 이 두 개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는 그저 온기를 쌓는 거예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따뜻하게. 그러자면 이렇게 상처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열기가 가면 안 되는 거지. 부드러운 기운이, 온기가 말 그대로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직구라 그래갖고 왜 태워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조직이 손상되는데 기운이 안 새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틀린 거예요. 근데 기운을 배출할, 기운 배출이 너무 어려우니까 농을 배출한다고 치죠.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열린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구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농이 있는 자리에. 그러면은 이 상처가 나면서 그쪽으로 농이 확 나오겠죠. 그리고 어차피 그 자리는 다시 회복되면서 메꿔질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회복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럴 때가 있는데, 무조건 막 열심히 떠가지고, 특히나 배 같은데 적지도 않아 한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큰 화산 흉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흉터 위에 또 뜸 뜨고 또 뜸 뜨고, 그 흉터는 신경을 안 써. 막 신경을 안 쓸 정도로 기운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큰 흉터가 날 정도면 기운이 쌓였다고 볼 수가 없죠, 벌써. 그래서 저는 그 뜸이야말로 집에서 할 수는 있는데, 제대로 알면 뭐 뜸 하나 뜨자고 한의원에 오는 것보다 꾸준히 하면 좋은데, 무엇보다 어떻게 디테일하게 어느 자리에, 뜸은요 한 번 하는 걸 장이라고 하거든요. 한 장, 두 장, 석 장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느 자리에 어느 정도 온기로
몇 장을 뜰 것이고 어느 정도 간격으로 뜰 것인가를 반드시 섬세하게 처방을 받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집에서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뜸 처방 받으러 온 사람을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마 어디서 이렇게 듣기만, 근데 뜸을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책임 있는, 적어도 한방 쪽은 한의사들이 가장 전문가니까 책임 있는 전문가로서 일부러라도 찾아서 지도해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그런 부분이 뜸이죠. 그래서 아무튼 요즘은 뭐 심지어 뜸방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큰 뜸을 한꺼번에 막 그래갖고 사람을 확 뜨겁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 기운이 우리 몸의 기를 살리고자 하는 수단으로서의 뜸이라면 항상 내 몸의 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밸런스를 봐가지고 자극이란 그 내 몸의 기를 결국은 살리고 움직이게 하는 정도의 자극이라야지, 외부의 기운이 더 강해버리면 그거는 길게 봤을 때 항상 뒤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뜸방 같은 데서 막 그 들어보니까 거의 매일 가가지고 뜸 뜨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조금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한번 뜸방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좀 웃기게 표현을 하자면 앞판 뒷판, 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몸 전체를 그 뜸으로 이렇게 막뭐 데피듯이 그렇게 하면 기순환에 너무 많은 교란을 일으켜요. 우리 몸에는 기가 가는 길이 있고 방향이 있고 또 특별히 온기를 돌게 하는 출발점이 있고 귀속되어야 될 자리가 있고, 경락이라는 게 흐름이 있는 곳인데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듯이 이렇게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걸 중간에서 갑자기 낙차를 올리는, 이게 이렇게 가야 여기서 여기까지 순조롭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라면. 근데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휘어나 버리면 물이 밑으로 못 흐르고 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경락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항상 목표와 원인,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뜨면 좋다, 그런 건 없죠, 세상에. 무조건 좋다,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걸 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무조건 양기에 좋다고 하는지. 그냥 그거는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 뜸은 사람들이 마치 외부에서 어떤 길을 이렇게 공급받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 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몸의 길을 운용하는 방식인데, 다만 침처럼 어떤 그 자극에 의한 게 아니라 조금 더 크고 부드러운 손길이라고 할까? 뭐 그런 정도의 차이지, 이것도 자극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기운을 이렇게 보강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종의 먹는 보약이 아닌 시술하는 보약?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뜸도 뭐 무조건 좋다는 뭐 세상에 다 없으니까, 그거는 밥만 해도 지금 배불러 죽겠는데 밥 한 그릇 더 먹으면 체하는 병의 원인이 돼서 식독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밥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물으면 일반적으로는 좋은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죠, 식독. 그것처럼 뜸 자체의 원리나 뜸의 효용은 아주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쓰는 뜸은 역시 독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예전에 특히 수지 침이 보급되고부터 이렇게 생활화된 그런 가벼운
그런 한방 치료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지 침이 보급되고부터 사람들이 손에 이렇게 이제 물론 손만이지만 활용해가지고 뜸을 뜨는 경우도 되게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기 요 손등 따라 요 자리가 이제 척추 자리거든요. 수지침에서. 그렇다 보니까 여기 뜸을 작은 뜸을 한 10개 정도를 계속 떠가지고 여기 이렇게 까만 점처럼 뜬 자리가 이제 보일 정도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 허리가 안 아팠는데 디스크가 걸렸더라고. 그 자기는 이제 디스크 때문에 침을 넣는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걸 떠가지고 오히려 디스크가 온 거예요. 허리가 약화돼서. 왜? 이게 바로 잘못된 처방 때문이죠. 실제로 연관성은 있거든요. 자극면에서. 매일 넣으면 안 되는데 매일매일 너무 과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오히려 척추 쪽에 경락이 부실해지면서 그쪽 조직이 약화돼가지고 디스크가 이렇게 삐져나오기 좋은, 말하자면 주변에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탄탄하면 디스크가 삐져나오지 않잖아요. 약화돼갖고 오히려 삐져나왔어.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걸 맨날 하면서 자기는 이거는 무관하고 치료는 치료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연히 이래 질려다 우리는 맥을 보니까 손을 안 볼 수가 없잖아. 자동으로 보이는데 요 자리가 다 이렇게 흔적이 보여.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뜸을 맨날 뜬 지가 꽤 오래됐더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뜸 끊으시라고 당장에. 그 사람이 뜸을 멈추고 그 다음에 치료하면서 나았어요.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꼭 물어보고 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경험은 있는데 어쨌거나 현실적으로는 뜸 처방을 받으러 온 사람을 여태 하고 보여. 와, 무려 33년을 진료했는데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네요. 우연히 말 꺼내가지고 자기가 뜸 뜬다 해서 제가 그래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들어보고 요런 자리에 요런 간격으로 하세요. 뭐 이렇게 제가 먼저 얘기해 드린 적은 있는데 뜸 처방을 받으러 온 환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그만큼 잘못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죠.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이 있나요? 말 그대로 꾸준히 좀 오래 해야 될 때 그런 병들이 있을 때는 도움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많이 알려진 것처럼 뭐 양기를 보강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제가 아까 침을 주 1회 내지 2회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뜸 같은 경우도 제일 만성적인 경우에 쓴다면 제일 자주 해도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자주 할수록 한 번에 뜨는 장의 숫자가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드물게 할수록 큰 뜸을 써도 돼요. 요새는 막 이렇게 큰 뜸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뜸 그래갖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작은 뜸을 여러 개 이렇게 놔가지고 이 온열의 범위를 넓힌 것도 있고 있는데 뜸은 커질수록 간격은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 뜸이 크다고 해서 범위가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거지 뜸이 클수록 옮기는 크면 안 돼요. 은근히 따뜻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싸늘할 때도 있지만 배 전체가 서늘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다 데피려고 할 때는 은근히 따뜻한 걸로 여기 전체를 따뜻하게 해야지 여기가 다 뜨거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의 균형을 깨트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에 체온 조절하는 거거든요. 뜸이라는 거는. 뜨거운데 뜸뜸은 당연히 안 되겠죠. 차가우니까 온도를 올리는 거지 뜨거운데 거기 뜸을 왜 뜨겠어요. 그러니까 차가운데 하는데 우리 몸은 항상 편차라는 걸 병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뜸을 해도 차가울수록 조금씩 데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열기를 가져가야지 갑자기 뜨거운 게 큰 게 들어가 버리면 이 온도 편차에 의해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같은 더운 곳에서 뜸이나 온열 패치 같은 것은 안 좋은가요? 근데 찜질방을 좋아한다는 자체가 뭔가 그 사람이 좀 차가운 게 있으니까 뜨끈뜨끈한 게 좋으니까 거길 갔겠죠, 그죠? 그렇다고 볼 경우에는 그거는 그 사람의 찜질방이니까 고객이겠지, 그죠? 고객의 욕구에는 맞을 수 있지만 고객의 건강에까지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착각인 거지, 그거는. 요구하는 사람이나 제공하는 사람이나 서로의 어, 니즈와 말하자면 그게 맞으니까 좋다고 자기네끼리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적어도 의료기구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핫팩이나 뭐 이거 주머니팩이나 뭐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지. 의료의 영역으로 본다면 그거는 진단이 없는 거고 또 부적절한 처방이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정확한 케이스. 뜸처럼 온열의 의미로 찜질방은 자주 가도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외부에서 인위적 변화를 준다는 자체가 뭐든지 과하면 다 나빠요. 그래서 찜질방 같은 경우도, 찜질방은 일단 우리가 땀 내러 가는 곳이 맞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땀을 자주 내는 게 좋으냐, 지금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정도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찜질방이라는 데는 반신욕처럼 딱 얼마만 땀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맞다, 예전에 저도 숯가마 같은 데를 가봤는데 정말 한정없이 물 마셔가면서 한정없이 땀을 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을 가도 과도하게 땀을 빼는 거는 누구에게나 좋지 않을 것 같다. 특히 남자들 술 마시고 사우나 가듯이 요새는 또 찜질방 가서 땀 빼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 역시도 주독을 배출한다는 개념이겠지만 원래 주독은 대소변으로 빼내는 거지 땀으로 빼낸다는 거는 전신으로 확산시키는 셈이에요. 그래서 배출이 땀으로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다르게 보면 섬세하게 온몸으로 주독을 퍼뜨린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해독에 대한 어떤 방식이 선행된 게 아니라면 막연히 땀을 내려가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찜질방에 그런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막연히 기분에 개운하다 뭐 이래갖고 자주 가는 거는, 땀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투명한 피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를 그만큼 많이 소모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땀 흘리고 나면 우리 입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진액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자주 가는 거는 일단 기본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쯤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별 질환 없는 상황에서 또 체력이나 면역이 특별히 나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혈액순환 개념으로 그냥 관리 차원에서는 적절하다라고 보이는데, 그보다 더 자주 가는 거는 일단은 손해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히 가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우리하게 본전 뽑고 온다. 그거는 본전을 뽑는 게 아니라 진을 빼고 오는 거죠. 그게 완전 손해지. 그럴 것 같아요. 찜질방의 소금방 자수정방 같은 특별한 찜질은 효과가 있나요? 큰 특별한 의미를 갖기에는 좀 너무 그냥 좀 이렇게 전시적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사는 환경이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예요. 하나하나가 특징에 따라서. 그런데 잠시 가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열기를
발산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제일 주된 것이지 뭐 그게 자수정이든 소금이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 외부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 외부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땀이 나가잖아요. 이 외부는 땀을 내기 위해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그런 조건에만 해당이 되지 이 외부의 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땀 내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냐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별성은 그냥 눈으로 볼 때 다양성이지 진짜로 어떤 기능적 다양성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러기에는 너무 조건이 약한 거지. 찜질방이나 온열 치료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그 말은 땀을 내기에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말하고 똑같이만 볼 수 있는데 내가 너무 기력이 없다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다 당연히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체력이 좋고 혈액순환이 조금 덜 되는 기분이 든다 왜 몸이 찌뿌둥하고 근데 운동할 시간이나 뭐 취향이나 이런 게 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씩은 가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너무 허한 사람은 아니죠 뭐. 왜냐하면 땀은 내는 거잖아요. 내 몸에서 뭔가 배출을 한다는 건 이 안에 기본 이상으로 뭔가가 있을 때 내보내는 거지 내 안에 든 게 기본이 안 되는데 배출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찜질방에 가서 땀을 안 내고 왜냐하면 그 찜질방 중에 중간쯤 되는 데도 있더라고 그죠? 뭐 그런 데 가서 그냥 약간 따뜻한 데 쉰다 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원래 찜질방의 목적에 맞게 땀을 내러 간다면 일단 기력이 없는 사람은 나이여하를 막론하고 안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력이 있다 해도 아까 제가 왜 사우나 얘기했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이 술 깨려고 사우나 간다. 찜질방에 사실은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아무 개념 없이 가는 것 같은데 특히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변비가 있고 장독이 있어서 평소에 변비가 없어도 변을 보면 냄새가 많이 심하고 가스가 잘 차고 난 변만 보면 왠지 썩는 냄새가 난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땀내기를 하면서 장독이 전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찜질방 갔다가 왔더니 막 여기저기 피부 트러블이 생기더라. 또는 여드름이 더 심해지더라. 보통 땀내고 나면 여드름이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 생각에 자기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장독이 심한 사람들이 아닐까. 기본적으로 찜질방에는 다양한 사람이 오는데 질환 전염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그거는 오히려 가능성이 적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모두가 밀어내는 곳이잖아 거기는 그죠? 땀을 내니까. 그러니까 나도 역시 땀을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것이 있다 해도 내 안으로 들어오긴 조금 힘들죠. 방향성이라는 면에서. 내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여기 땀 나오는 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샘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낙엽을 떨어뜨렸다. 그럼 솟아오르고 있는 중이니까 낙엽도 튕기 나오겠지 뭐. 파고들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에 나쁜 병원균들은 더운 것을 싫어해요. 뜨거운 데서는 못 견디니까. 찜질방은 좀 온도가 높잖아. 따뜻한 데가 아니잖아. 따뜻한 데는 좋아하는데 뜨거운 거는 대부분 싫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심각한 병원균들도 40도 넘으면 대부분 사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찜질방은 기본 40도 이상이잖아 다. 그러니까 혹시 환자가 왔다 하더라도
찜질방 이런 데 가보면 보통 40도 갖고는 찜질 온도 안 하잖아. 그죠? 50몇 도, 60도 막 이 정도 되니까. 그 혹시 환자가 왔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그 찜질방 안에서는 뭐 어떻게 묻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일단 생존하기가 힘들고 균들이 그 다음에 또 나 역시도 거기에 들어가면 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균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 균 자체가 또 이미 힘을 다 잃거나 죽었을 상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라온다는 거는 좀 비현실적인 얘기 같아요. 불결할 수는 있지만 불결하다고 해서 거기서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 질환을 얼마 온다는 거는 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 걱정은 오히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